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언 맥큐언의 나 같은 기계들을 읽고 있는데요. 댓글 먼저 몇 개만 할까요? 주루님. 이제 막 책걸상 듣기 시작한 애청자입니다. 와, 이런 분들 이게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내일 또 내일 듣고 영업당해서 책 읽고는 너무 좋아서 섬에 있는 서점도 바로 읽었습니다. 지금 막 비바 제인도 빌려왔습니다. 크크크. 특히 이번 방송은 YG 선생님의 따뜻함이 묻어나는 방송이네요. 책 선물하셨다는 말씀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눈물 훔치시는 모습에 빵 터졌어요. YG 흑역사죠. 네. 요 며칠 방송 들었을 때 특히 정숙한 과부들을 위한 발칙한 야설 클럽인가요? 네, 맞아요.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매력. 근데 생각해보면 뒤끝 긴 사람이 또 정이 많다고요. 앞으로 들을 방송 많아서 좋네요. 개인적으로 몰랐던 작가 개브리얼 제빈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왜 웃으세요 그렇게? 그때 생각이 나서 YG가 언제 눈물을 훔쳤던 거죠? 제가 섬에 있는 서점과 그 조혜진 작가의 진심. 단순한 진심 편에서 제가 그 두 번? 네, 눈물을 보였었죠. 한참 이렇게 호르몬 불안정하시. 이제 감성 방송들 너무 근데 지금 좋아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네. 그 눈이 건조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좀 있으면 갱년기 돼서 더 눈물 잘 흘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조혜진 작가 신작 나온 건 봤어요? 겨울 그거 건너가 저 그거 보고 있어요. 저 지금. 다 봤어. 아, 벌써요? 더 봐. 네. 짧죠. 짧아서 아주 금방 짧아요.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번에도 좋을 것 같던데. 좋은데 워낙 얇아가지고요. 너무 네, 짧아서. 스토리가 조금 좀 적기는 우리가 합니다. 조혜진 작가님은 단순한 진심이랑 화난 숨 소개했었죠. 화난 숨은 단편집. 그게 조혜진 작가 맞아요? 조혜진 작가님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분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방송했잖아요. 했어요. 화난 숨을 한 거는 맞아요. 네. 네. 점점점. 조혜진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화난 숨도 읽고 방송도 했는데 맞아요. 그게 조혜진 작가님 책이라는 거는 제가 잊고 있었네요. 심지어 네. 조혜진 작가님 책 맞냐고 지금. 나 너무 황당하다. 진짜. 저희 박평이나 빛의 호의랑 그 제목이 뭔가 약간 컨셉들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박혜진 평론가나 JYP는 사람인 거죠. YG는 책 GPT인 거죠. 아니 그 작가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최소한 읽은 책이 어떤 작가님과 연결을 시킬 수 다음 있는 댓글 거. 보겠습니다. 네, 우와 새로 영입된 독치가님 들을 거 많아 좋으신 분 부럽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이게 저 JYP 맨날 심쿵하는 댓글이잖아요. 들을 거 많은 분들 부럽다. 난 이미 다 들었는데. 근데 사실 그 귀찮아님께서 또 들어도 새로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까먹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JYP는 정말 드물게 어떻게 하다가 뭔가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녹음한 방송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기억력이라는 게 원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힘은 없다 나한테 기억력 같은. 내가 이런 말을 했네. YG가 이런 말을 했었네. 근데 제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요즘에는 약간 경황이 없어가지고 자주는 못 듣는데 저는 이동할 때 진짜 할 일 없으면 가끔씩 책 같은 거 읽으면서 그 배경으로 책걸상 그냥 옛날 방송 틀어놓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빠져들어요. 정보, 재미, 힐링 이게 이것도 다시 다 멤버인 있어? 것 같아. 정보, 재미, 힐링이 다 있어. 그런 방송이야. 그런 방송이에요 진짜. 지금
저 펀딩 기간이라서 특별히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마치 시청률 조사 기간에 막 선물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니 진짜 근데 재밌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대체로 다 재밌어요.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없구나.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요. 수질위생 같은 게 제일 재밌지 않았어? 강한 과학 편이나. 아 사실 뭐 그것도 재밌었고 다른 것들도 되게 재밌는. 콩피아님 다른 패널들이 소개하는 올해의 책 조용히 듣더니 다 있어 보이려고 이런 책 가져왔냐고. 크크크. 책 콘텐츠 진행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크크크크. 역시 JYP 독보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겠죠? 했죠. 니네 있어 보이려고 이런 책 골라온 거지라는 맞아요. 말을. 그 듣는 사람은 기억해요. 저는 기억해요. 그때 무슨 나도 기억했어요. 무슨 책을 골라왔는데 무슨 제가 책인지는 기억도 안 나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는 거야. 굉장히 정색하면서 네네. 그것도. 니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콩피아님께서 얼마나 책 콘텐츠 진행자가 이런 말을 독보적인 캐릭터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 주루님처럼 또나딸님께서도 이제 시간을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름 또 확고한 그런 원칙이 있어가지고 최근 방송을 전혀 안 들으세요. 그냥 7년 전부터 정주행 중이신 분. 정주행만 계속 하고 계세요. 시간을 열심히 달려 2021년도 10월에 있다가 2023년도 지금 하루키 신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책걸상에서 하루키를 했나 해서 살펴보니 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들었는데 더 반가운 이야기 일각수의 꿈. 사실 초반에 책걸상에 확 끌린 것 중에 하나가 JYP님이 하루키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일각수의 꿈이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오랫동안 참 좋아했던 작품이었거든요. 누군가 일각수의 꿈을 좋아한다고 하면 아직도 내적 친밀감이 확 생깁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비현실, 의식과 무의식, 내가 참 좋아하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할 말이 전혀 없게 기억이 안 납니다. 1984 이후에 더 이상 읽지 않던 하루키였는데 이 책은 읽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각수의 꿈 내용 저도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번에 그 도시와 뭐 불확실한 벽 그거 읽으면서 일각수의 꿈이 이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이거 어디선가 읽었는데 하는 생각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르고 읽었다가 이거 내가 본 건데 이거 아니 하루키 자기 표절 뭐 이러다가 다시 쓰기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자꾸 놀랄 수 있고 신선하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저 등장인물 두 명의 사람과 하나의 인조인간 이름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아담 찰리, 미란다, 아담. 찰리는 지금 30대 초반 정도의 미혼 남자이고 인생이 잘 안 풀리죠. 네. 뭐 우아한 몰락을 해나간. 그래서 뭔가 하다가 잘 안 풀린 거죠. 회사 다니다가 잘렸던가? 되게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 또 뭘 뭐 투자하다가 잡다하게 그걸로 안 되고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부동산 하다가 또 안 되고 현재는 집에서 약간 그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 조금 겨우 그냥 풀칠할 정도로 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값이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이 확 올랐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집을 자기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 당연히 현금이 급하니까 그 집을 처분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즈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앨런 튜링 등등이 노력을 한 끝에 정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추고 외견상 보기에는 사람과 거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인조인간이 시판이 되죠. 네. 25대 한정 판매 한다는 게 설정입니다. 네, 그리고 12벌은 남자의 형상. 아담 걔네는. 그리고 13개는 이 여자의 형상. 2부. 그래서 이제 24개가 이제 시장에 딱 풀렸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작중 화자인 찰리가 그리고 약간 얼리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은 그런 거에 좀 새로운 시도 같은 걸 해보는 걸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앨런 튜링을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앨런 튜링이 제작에 관여했다는 혹은 앨런 튜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최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물려준 그 돈이 딱 그 하나 가격인 거예요. 그 YG가 친절하게 80년대 초반의 환율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다 고려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도 해왔다고요? 네, 5억 원 정도더라고요. 요즘 돈으로 5억 요즘 정도. 돈으로 5억 원 정도. 그 영국은 집값이 좀 싸군요. 우리보다. 그때는 좀 쌌나 보죠. 근데 요즘 가격으로 물가로 하는 거니까 환산한 환산한 거니까. 거니까 어디에 있는 집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렇게 봤습니까? 평소 박평 스타일이랑 다른데. 저도 한 6년 7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 안드로이드가 한 5억 정도 하는데 마침 어머니의 유산도 한 5억 정도 돼가지고 충동적으로 이걸 사버렸네. 물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건 2부이긴 했는데 2부는 솔드아웃 돼가지고 아담을 샀습니다. 그 2부였으면 진짜 또 얘기가 완전 달라졌죠. 네. 근데 또 2부가 솔드아웃 된 이유도 재밌잖아요. 다 그 아랍 부자들이 맞아. 다 싹스를 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이제 구매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층에 사는 미란다라는 한 10살쯤 어린 걸로 나오죠. 네. 20대 초반의 여성하고 이제 좀 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고 하는 뭐 요즘 돈의 가치로 5억 원 정도 하는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집으로 들어올 시점에 이미 그때 그 위층에 사는 10살 정도 어린 미란다랑 자기 사이에는 썸을 타는 그런 기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좀 자신의 능력 혹은 매력을 더 어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맹랑한 상상 같은 것들도 하면서 좀 도움도 좀 받고 왜냐하면 가사 노동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그런 게 있네요. 연애 다리 같은 거 놔주는 역할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초기 모델이 집으로 오면은 그때는 디폴트 상태예요. 그리고 그 디폴트 상태에서 성격을 어떻게 할지, 뭐 적극적인 성격일지, 소극적인 성격일지, 뭐 아니면 다정할지, 아니면은 좀 냉담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맥락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담을 이용해서 미란다랑 더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설정의 절반은 내가 하고, 설정의 절반은 미란다에게 하게끔 해서 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아담은 나의 절반. 그리고 절반. 미란다의 절반을 우리의 받아서 우리의 아이 같은 존재. 좀 으스스하죠. 그래서 이제 미란다한테 또 그걸 또 얘기를 하니까 미란다가 또 그거 재밌겠어요 하고 또 받아들여요. 우리가 함께 낳은 어떤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담을 집으로 들입니다. 그 집으로 들일 아담이 실제로 엄청 똑똑하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막 다 얘기해주고 집안일도 다 하고. 진짜 자기가 기대했던 인공지능 로봇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나오는 거죠. 뭐 얘기할 건데? 그 얘기 하면 안 될까요? 어디까지 얘기할 거야? 우리가 지금 사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줄거리에는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요한 상황까지 나오던데. 어떤 중요한 상황까지는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삼각관계까지는 나와야죠. 그래야겠죠. 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그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또 오고 가면서 또 맞아.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백지 상태였는데 뭐 성격 같은 것도 이제 사람이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보다 보면 아담은 이제 스스로 학습 능력이 있고 검색을 해보는 거지. 지가 뭐 구글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찾아보면 지식이 많아지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셰익스피어에 관심 생겨가지고 전 집을 다 읽어. 그래서 미란다 아빠가 셰익스피어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셰익스피어 책을 둘 사이에 다 읽는데 걔는 뭐 한 5분 만에 읽고 다 이런 거니까. 걔가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요. 저 너무 아니, 죄송해요. 너무 성의가 없네 방송에 지금. 지난주에 아 근데 이거는 저번에도 스포일러 이렇게 막 남발하시더니 아니 지금 그래요? 자기 출판사체가 아니라고 지금 막 그냥 스포일 하는 겁니까? 네. 이 책은 굳이 문학동네에서 안 읽어도 나왔습니다. 된다. 아, 그쵸. 네. 나만 재밌게 읽었으면 됐다. 아니 근데 너무 더 그 중요한 얘기들 너무 많기 많죠. 때문에 아무튼 많죠. 그래서 근데- 아담이 점점 맞다. 처음에 이제 이 얘기도 해야 된다. 그 본인만 찰리만 입력을 하고 이제 다음 반은 미란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찰리가 입력을 딱 끝냈을 때 아담이 저 미란다 저 여자 굉장히 위험한 맞아. 여자다. 맞아 그 얘기를 해야지. 그때 진짜 무서워졌어. 위험한 여자다. 그러니까 주인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약간 또 이게 스릴러.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담이 밝혀준 정보 때문에 10살 어린 그 자기랑 썸을 타고 있는 미란다라는 여성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찰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니까 아담을 꺼버리고 그 다음에 미란다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미란다도 성격을 입력하게 해서 이제 둘의 분신인 아담이 완성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태가 급진전되는 게 아담이 미란다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란다도 겉보기에는 굉장히 훈남처럼 생긴 솔직히 겉보기에는 찰리보다 아담이 더 더 멀쩡할 거 낫죠. 아닙니까? 그쵸. 더 솔직히 그런 안드로이드 로봇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YG보다는 근사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외모를. 아니 그런 거죠. 자기보다는 못하고요. 나만큼 근사하게 만드는 거는 제작비가 더 비싸게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차라리 저처럼 스포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아니 저기 지금 박형 지금 모래하면서 저 표정 보셨어요 방금? 이거 이제 섹스피어 얘기를 하는 게 보이는 낫지. 아무튼 그래서 미란다도 아담이 싫지 않아. 싫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의 요소들 같은 것들을 입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리보다는 오히려 자기 이상에 가까운 거지. 아담이 자기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둘이 관계까지 맺게 되고 그걸 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두둥. 그래서 찰리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미란다한테 약간 항의 비슷하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잖아요. 미란다의 반응 때문에 찰리가 더 약간 열받아 하죠. 아니 그래서 나는 바이브레이터를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자위할 때 기계랑 기계 사용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랑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아이씨,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그리고 찰리는 또 그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기계를 질투하는 감정을 때문에 더 그 자체도 기분이 나빠. 초라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스토리만 가지고 이렇게 한 500쪽 가까이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그 미란다의 과거가 과연 맞아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담의 반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담한테도 너 앞으로 미란다한테 찝적대지 마라고 주인의 입장에서 지시를 하고 자꾸 미란다한테 찝적대면 너 초기화시켜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이제 반항하는 거죠. 나는 미란다가 너무 좋고 당신이 내가 미란다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한다면 최소한 조심하겠지만은 나는 계속해서 미란다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란다에게 계속 마음이 커가는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토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담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도 관심사 중에 관심사고. 하나고 미란다의 과거는 과연 무엇이고 미란다가 위험하다는 말은 무엇이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미란다에게 또 위험이 닥치기도 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아이가 한 명 등장하잖아요. 네, 남의 집 아이인데 그 학대당하는 네. 부모가 다 학대하고 뭐
감옥 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입양할까 하는 이제 노력 그런 흐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계속 중간중간에 시대 배경 이 등장인물들과 관계없는 전쟁 뭐 포클랜드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처 수상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뭐 미국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켄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좌파 정치인도 중요한 비중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정치인 이름 여러 명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 나오면은 이건 실존 인물이겠지 그리고 찾아보면은 뭐 진짜 정말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또 흥미를 느끼면서 볼 수 있는 훨씬 재밌겠죠. 서울의 봄 영화에서는 다 가명을 썼지만 여기는 대부분 다 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합쳐지면서 참 A급 SF 소설이면서 약간 사회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걸 사회파도 아니고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꽤 있고 그러니까 다 완전 그 가상 역사인데도 시대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치 풍자적인 성격도 좀 있고 왜냐하면 대처의 1980년대를 굉장히 비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로맨스 소설 같은 요소도 충분히 있고 스릴러 소설 같은 요소 스릴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그 이름 뭐더라? 되게 특이한 아저씨 하나 나오잖아요. 네. 뒤에 그또 스릴러 같은 것도 있고 또 반전도 있어요. 반전이 있죠. 네. 다양한 요소들의 반전이 그리고 있죠. 이제 아동 문제에 관한 뭔가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한 100쪽 정도까지 볼 때만 해도 그냥 뭐 약간 느리네 호흡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은 재밌네 이러고는 꾸역꾸역 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설정을 쫙 깔아놓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설정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설을 일단은 독자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스토리의 힘으로 그냥 쭉 페이지 데리고 터너로 가죠. 뒤에 가면 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고 이안 맥큐언이라는 사람의 딴 책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YG가 2개 추천했죠. 두꺼운 건 속죄. 얇은 거는 비치. 무슨 비치? 채실 비치에서라는 작품. 사실 근데 제가 읽은 게 딱 그거랑 단편집 하나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읽은 것들이 다 좋았다는. 더 재미있는 소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책 GPT 말고는 뭐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이안 맥큐언 작품 본 거 있어? 있을 가능성 높게. 뭐가 제일 좋았어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미쳤다 하고 쳐다보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미쳤냐고까지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읽으면서 하루키 생각 좀 많이 났고. 네. 하루키. 네, 그러니까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왜냐하면 하루키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몽롱한 느낌이 있고 약간 막 선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잃어버린 걸 찾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무의식적이고 그런데 그 이언 맥큐어는 그런 거 없죠.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는데 왜 하루키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연령대도 비슷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금 현대 소설의 중요한 어떤 어법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소설적인 거라고 할 때 그 전형성 같은 게 되게 이 작가들에서 비롯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정말 그러니까 장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키는 그냥 그쪽으로 스타일, 어떤 자신의 개인성, 스타일 이런 취향으로 어떤 정점에 있는 것 같았고 이언 맥큐어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그리고 인물들이며 뭐 이런 사건이며 이런 게 드라마틱하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사회풍자적이거나 이런 시대의 호흡 같은 게 되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이언 맥큐언이 딱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소설의 전범 같은 게 이언 맥큐언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그 채실비치에서나 속죄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묘사가 또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안 맥케온이 왜 거장 소리를 듣고 왜 잘 쓰는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지를 그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 같은 기계들도 저는 뭐 그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소설이었고, 그러니까 하루키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근데 저도 굳이 둘 중에 취향을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언 맥케온 쪽이 더 제 취향이에요. 제 소설 취향이에요. 저는 뭐 하루키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고, 이게 아마 같은 영국 작가라서 그런지 그 가주 이식으로 읽을 때 클라라와 태양 특히 아니면 그 나를 보내지 마 뭐 그런 느낌도 약간 있기는 했어요. 있죠. 근데 가주 이식으로보다 이언 맥케온이 좀 더 문턱이 낮은 느낌 아니에요? 대중소설 같은 느낌. 조금 훨씬 더 있고. 캐주얼한 구락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사건이 더 많고 그 가주 사건들이 이식으로는 되게 정말 잔잔하고 정적이죠. 우아하게 정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양반은 이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가주의식으로는 약간 플래시백도 많고 약간 맞아요. 그런데 이언 맥케온 이 소설은 그렇지 않고 정말 계속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취향도 맞고 수준도 높고 할 얘기도 많은데 어쩌다가 진짜 평론가가 이제야 첫 책을 처음으로 읽어봤답니까? 뭐 게을렀던 거죠. 되게 이런 사람 하나 발견하면 되게 좋겠어요. 할 말 많아지니까 볼 것도 많아지고. 이제 더 많이 읽을 게 남아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 책걸상 방송 들을 게 많이 있는 분들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장진영 작가 소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어떤 우열이 아니라 스타일이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는 왜 어떤 대사를 읽으면 이 대사가 핵심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이걸 쓰고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했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정말 차곡차곡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장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어떤 소설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 소설들이 정말 많고 그러니까 확확 그냥 지나가고 흘리고 약간 스케치하듯이 가고 막 어떻게 보면 쿨한 거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예스러운데 훨씬 이쪽이 뭐랄까 전통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지금 요즘 다르다. 작가들 디스한 거죠 지금은. 그게 디스라기보다 저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올해 이제 생긴 새로운 그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약간 웹소설에 좀 빠져가지고 웹소설을 이제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안 읽었으면 아마 제 책 읽는 분량이나 밀도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재미있는 웹소설들이 막 많아가지고 엄청 그걸 빠지는데 지난번 우리 토크 콘서트 때 문지혁 작가님한테 웹소설 같은 거 써보실 생각 없느냐라는 질문 받았을 때 문지혁 작가님께서 자기랑 안 맞는 이유, 웹소설을 자기가 못 쓰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악한들을 만나가지고 싸우게 되면 자기는 주인공들과 이 악한들이 왜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주인공의 악한들을 쓰러뜨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쓰러뜨리게 되었는지를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소설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요즘 웹소설을 보면은 퍽퍽퍽 이 세 가지로 끝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극단적인 웹소설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은 웹소설 문법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방금 박평이 이야기하는 요즘 소설가들한테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읽었던 분들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읽는 분들이 그런 작가들의 소설을 또 좋아하고. 읽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되게 이 40년대에 태어나서 70, 80, 90년대에 절정의 어떤 소설들을 쓰고 그리고 그 소설의 문법에 영향을 많이 받은 어떤 저의 세대가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소설을 같이 이렇게 읽는 경험도 좀 극적으로 달라서 좀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40년대에 태어났어요, 박평이? 아니요, 이 작가가 40년대 태어난 작가의 것들 영향을 받았죠. 이언 맥케온이 49년생인가 그렇죠. 48년생이고 75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한 지 좀 있으면 50년이 되는. 이언 맥케온의 작품 나 같은 기계들 읽어봤고요. 지금 박평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봤는데
뭔가 좀 한두 권 더 보고 싶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 강하게 네. 드는 좋은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이언 맥큐언 책을 계속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출판사에서는 이언 맥큐언이 언젠가는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또 그때 되면은 또 확 또 주목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게요. 지속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들어요. 책들이 문학동네에서 나오고 네.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찍어가지고 이언 맥큐언 책들을 계속 우리가 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벨문학상 안 받더라도 네. 편집자가 좋아서 그냥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일까요? 네. 네. 펀딩 얘기 다시 한번. 아 펀딩이요? 지금 이제 이 방송 업로드 되는 날 기준으로 하면은 한 5일 일주일 정도 남았죠? 네, 일주일 정도 음. 남았겠네요. 12월 26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주실 거면 빨리 주세요. 네. 네. 마음 먹으셨다면 음. 빨리 주세요. 정보도 있고 재미도 있고 힐링도 힐링까지 되는. 되는. 그리고 뭐 적금 이렇게 넉넉하게 부으신 분들은 네, 그 리워드 금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적금 탄 걸 그냥 다 던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액수가 다 얼마 이상 되어 있잖아요. 딱 그거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빚내거나 집 팔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진짜 다단계 그걸 안 하시는 다단계 빚내거나 집 팔 사람이 어딨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 농담처럼 하는 거죠. 예전에 햇살구연님께서 집 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카페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방송쯤부터 이제 올해의 책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697, 698에는 그 박평님께서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99, 700회는 콤비님과 함께 하는 올해의 책 편이 연말 연시에 나갑니다. 딱 그래 거기까지 하면은 700회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 끝까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즌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